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붉은색 경광등이 불안하게 깜빡거리는 가운데 입구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드는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앉아있는 운전석 쪽에서는 차창을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미경이가 자기 쪽 차창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경비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의 시선은 모니터 화면에 꽂혀 있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그걸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저씨, 무슨 일인데 경찰차가 와 있는 겁니까? 열린 차창 너머로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나 정신이 팔렸는지 꼼짝도 하지 않는 그를 목청껏 다시 불렀다.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듯 그가 고개를 돌렸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마주치기 때문에 익숙해진 얼굴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사람처럼 낯빛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얼굴을 보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저기, 괜찮으세요? 미경이가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멍한 시선이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가 눈에 띄게 흠칫 놀랐다. 아저씨, 바리케이드 좀 올려주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에게서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멍한 저 표정은 정신적인 충격에 의한 것인 듯했다. 지금으로선 그가 충격을 받았을 정도의 사건 사고가 이 아파트 어딘가에서 일어났다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었다. 도저히 입을 열 것 같지 않은 그가 멍한 표정으로 버튼을 눌렀다. 바리케이드가 덜커덕거리며 위로 올라갔다. 모니터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 아저씨를 곁눈질로 보면서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바리케이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속도를 조금만 내면 차로 충분히 부술 수 있는 재질이었다. 그럼에도 그러지 않는 건 암묵적 동의에 의해 정해져 있는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상식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그런 상식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혼란의 구렁텅이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 것이었다. 오빠 저기 지하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사람들이 저기에 몰려 있잖아. 미경이가 지하주차장 입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속도를 늦추면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가 사건 사고와 연관 없는 우리를 발견하곤 다시 지하주차장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일이 벌어진 장소는 틀림없이 지하주차장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러는 건지 알 수만 있다면 막혔던 속이 뻥하고 뚫릴 것 같았다. 더불어 사람들로 막혀버린 입구도 시원하게 뚫릴 것 같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마침 낯익은 얼굴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버튼을 눌러 운전석 쪽 차창을 열었다. 19층에 사는 새신랑 맞으시죠? 낯익은 얼굴이 말을 걸어왔다. 머리가 벗겨져서 당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남자는 우리 집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네, 맞습니다. 나는 대답한 다음 지하주차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경찰차에 구급차까지. 글쎄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내다볼까 하다가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스피커에서 공지사항이 나오더군요. 지하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 관계로 잠시 출입이 금지될 거라는 공지사항이었죠. 그가 말하는 동안 나의 시선은 줄곧 지하주차장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이 언뜻언뜻 보였다. 여기서 봐도 유니폼 때문에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출입 금지라니 정말로 무슨 일이 터졌구나 싶어서 밖으로 나와봤죠. 1층으로 내려가서 현관으로 나가지 않고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봤어요. 계단을 다 내려갔을 때 짭새가 가로막더군요.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내 질문에 그가 추리닝 주머니에서 낡고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8분이니까 대충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마트에 가기 위해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 올라탔던 시간은 오후 3시 30분쯤이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나간 뒤 2시간 30분 안에 무슨 일이 터져서 저런 난리를 피우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그 정도 시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머릿속에선 온갖 사건 사고가 떠올랐다. 최근에 지하주차장을 배경으로 뉴스에 나온 사건은 대개 여성 운전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여성 혼자 타고 있는 차로 접근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다거나 혹은 납치해가는 사건들이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올라오던 사건이 내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벌어진 것이구나 싶었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미경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시선을 의식한 그녀도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걱정이 잔뜩 묻어나왔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 무색하게 주차장 안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린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주차장에서 구급차가 올라왔다.
길을 비켜줘야 할 것 같았다. 후진기어를 넣자 차 옆에 서 있던 18층 남자가 뒤로 물러났다. 백미러로 길을 확인하면서 차를 후진시켰다. 위로 올라온 구급차 뒤로 경찰차가 따라붙었다. 자자, 이제 구경거리는 끝났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 직원이 목청을 높이며 밖으로 나왔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 18층 남자도 나에게 인사를 건넨 뒤 현관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나는 걱정이 앞섰다.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도 괜찮은 건지 불안했던 것이다. 물어볼 수 있는 건 관리소 직원뿐이었다. 저기요, 발길을 돌리는 그를 불러 세웠다.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가 이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내려가도 괜찮은 겁니까? 솔직히 무슨 사건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아하니 친절하게 대답해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질문은 일단 마음속에 묻어둔 채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걸 먼저 물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지하주차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경찰들 말로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니까 내려가도 괜찮을 겁니다. 확실한 건가요? 미경이가 걱정스러워하는 말투로 그에게 물었다. 그가 허리에 손을 갖다 댄 채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군데군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경비실에 있던 아저씨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 정도로 놀란 표정을 지어야 할 일이라면 감시 카메라에 찍힌다 한들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내가 추측해보았던 사건 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었다. 관리소 직원이 다시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준 뒤 발길을 돌려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미경이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겉으로 드러낼 순 없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의연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천천히 몰고 갔다. 주차장을 밝히고 있는 형광등 불빛이 오늘따라 어둡게 느껴졌다. 헤드라이트를 켠 채 차를 몰고 가 주차를 시켰다. 주차장 안은 왠지 모를 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내려오는 건 성공했지만 이제 차에서 나가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뒷좌석에 쌓아놓은 짐이 룸미러에 비쳤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에서 먹을 음식이었다. 둘 다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집에서 밥을 먹는 건 한 끼에 불과했다. 아침은 간단하게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점심은 각자 직장에서 해결하는 편이었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끼인 저녁도 회식이 있으면 건너뛰기 일쑤였다. 둘 중 한 명이 회식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한 명도 밖에서 저녁을 해결했다.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날은 주말밖에 없었다. 만약 평일에도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 한다면 일주일도 못 채우고 바닥이 날 정도의 양이었다. 그 정도 짐을 보면서 나는 운전석 쪽 문을 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곳에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미경이도 나와 비슷한 생각인지 별다른 불평 없이 차에서 내렸다. 뒷좌석에서 짐을 챙긴 뒤 걸음을 빨리 옮겼다.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계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미경이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시선을 둔 곳으로 나도 고개를 돌렸다. 차와 차 사이의 빈 공간에 하얀색 페인트로 사람 모양의 윤곽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 선 안으로 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경이가 그걸 보면서 뒷걸음쳤다. 그건 적어도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였다. 순진하게 단순 강도나 납치 정도의 사건을 떠올렸던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여겨졌다. 뒷걸음치는 미경이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다. 두 손에 나눠 들었던 짐을 한 손으로 들고 나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올라가자. 미경이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 현장을 애써 외면한 채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1층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엘리베이터가 마침 1층에 세워져 있었다. 빨리 걸어가 열린 버튼을 누른 뒤 안으로 들어갔다. 19층 버튼을 누르고 닫힌 버튼을 이어서 누르려는데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양옆으로 열렸다. 급하게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18층 남자였다. 아는 얼굴이기도 하고 방금 만나기도 했기에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기가 찝찝했다. 나는 다시 열린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었다. 잽싸게 뛰어온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할 18층 버튼을 눌렀다. 여기 주민들 몇 명하고 같이 경비실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네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경비실에 가면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봤거든요. 무슨 일 때문인지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나는 얼른 질문을 던졌다. 눈살을 찌푸리며 그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싹 다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궁금증 때문에 답답해진 속이 뻥 뚫릴까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실망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가 인상을 펴며 나를 보았다. 그래도 무슨 사건인지 대충 얘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데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덜커덩거리며 문이 열렸다.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19층 버튼으로 시선을 돌리며 손을 뻗었다가 이미 눌러놓은 걸 확인하곤 손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19층이 꼭대기였다. 계단식 아파트인 이곳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이웃끼리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하자는 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이곳에 사는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집안과 옥상 중 한 군데를 선택해야 했다. 집안에서 피웠다간 잔소리를 듣게 되는 나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곤 했다. 옥상에 마련해놓은 재떨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가끔 중고등 학생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어떤 놈들은 내가 있는 걸 보고서 도망치듯 내려가기도 하지만 어떤 놈들은 당당하게 불을 붙이며 옥상을 배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이 녀석은 후자에 속할 것 같았다. 덩치가 나나 18층 남자보다 훨씬 좋았다. 하지만 아무리 덩치가 좋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다 해도 어린 티는 숨길 수가 없었다. 우리는 조용히 녀석의 눈치를 살피며 층수가 바뀌는 걸 보았다. 17층에서 18층으로 숫자가 바뀌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원래 한층 더 올라가야 하지만 남자에게 듣다 만 얘기가 너무나 궁금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까 하시다만 얘기를 마저 들을 수 있을까요? 바닥에 짐을 내려놓으며 내가 물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우리는 먼저 경비실에 가서 경비원 아저씨를 만나봤습니다. 충격에 휩싸여서 정신을 완전히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건 나도 이미 보았던 모습이었다. 그 양반한테서 무슨 얘기나 들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몇 명이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고개를 우리 쪽으로 천천히 돌리더군요. 나름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멍한 눈빛으로 그가 자신이 본 걸 우리한테 말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가 미경이를 힐끗 쳐다보았다. 미경이가 함께 있는 걸 신경 쓰는 눈치였다. 나는 일부러 헛기침을 내뱉었다. 뭘 봤다고 하던가요? 그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향했다. 미경이가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방금 우리와 같이 올라왔던 고삐리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의 엄마가 늦둥이를 가졌다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얘기를 듣던 미경이가 손가락을 튕겼다. 맞아요. 얼마 전 반상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한테도 빨리 아기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었어요. 미경이는 직장 때문에 힘든 날을 제외하고 참석이 가능한 날이면 가급적 반상회에 나가는 편이었다. 거기에 갔다 오면 이웃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와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전세로 사는 입장에서 굳이 반상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도 미경이가 해주는 이웃들 얘기엔 흥미를 갖고 귀를 기울였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 가장 흥미로웠던 걸 꼽자면 바로 10층 아줌마의 임신 소식이었다. 10층에 사는 그 아줌마는 평소 부부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 아줌마의 아들이 아까 그 고등학생이라는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 아줌마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더군요. 나도 오다가다 몇 번 10층 아줌마를 본 적이 있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줌마였다. 전형적인 아줌마 파마의 옷도 편하게 입고 다녔다. 한마디로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오지랖 넓은 아줌마일 뿐이었다. 그 아줌마가 주차장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미경이의 목소리가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18층 남자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건 전부 다 경비원 아저씨가 말해준 겁니다. 이어서 그가 알려준 사건의 전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다. 일요일 오후는 평일보다 한가했다. 경비원 아저씨는 오후 내내 야구 중계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일이라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날이었다. 점수는 나지 않고 지루하게 공수만 교대하던 야구 경기가 어느덧 9회 말에 접어들었다. 아저씨는 그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후덥지근했다.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졸고 있던 아저씨가 텔레비전에서 터져 나온 환호성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조그마한 텔레비전 화면을 보았다. 야구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다. 아저씨가 응원하던 팀이 패배하는 순간이었다. 욕을 내뱉으며 그가 담배를 물었다. 불을 붙이려는데 아파트 곳곳이 금연 구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경비실 안에서 피우는 건 상관없지만 문을 열어놔서 연기가 밖으로 퍼져 나가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담배를 문 채로 아저씨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수다스러운 부녀회장이나 동네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떠벌리고 다니는 부녀회 총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조심해서 행동해야 했다. 덥지만 문을 닫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 깊게 빨면서 텔레비전을 껐다. 시선은 자연스레 모니터 화면으로 움직였다.
아파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에 찍힌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다. 총 6대의 모니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나의 모니터 화면은 4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즉 모두 앞에서 24대의 카메라로 찍은 장면을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다. 단지 안에 있는 동수는 3개였다. 아파트는 모두 계단식으로 한 동이 5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한 세대씩 배치되어 있는 계단식이라서 한 개 라인의 총 세대 수는 38가구였다. 거기에 곱하기 5를 하면 한 동에 사는 가구 수가 나왔다. 190가구가 한 건물 안에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는 것이었다. 단지 전체로 계산하면 570세대가 이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 넓다면 넓은 곳이다 보니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심심찮게 제기되었다. 처음 입주를 시작했을 때는 10대밖에 없었다.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한두 대씩 추가되어 지금은 24대까지 늘어나 있었다. 이 24대 중 15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었다. 주거 공간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도 범죄가 일어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계자들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추가해야만 했다. 이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집값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관계자들도 나름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카메라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이제 지하주차장만큼은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니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버튼을 의식하면서 아저씨는 화면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한가로운 오후에 할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었다. 10번 화면까지 확인한 아저씨가 담배를 껐다. 시선은 화면에 두고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저녁에 가까워진 시간이라서 그런지 시원한 바람이 안으로 불어왔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바람이었다.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는 11번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파트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입구가 나오고 있었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중년 남자가 찍혔다. 화면으로 사람이 나오는 게 별다른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왼쪽 뺨에 심한 상처가 난 것처럼 보였다. 거기서 흘러내린 피가 옷을 적시고 있을 정도였다. 버튼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아저씨는 계속 화면을 주시했다. 11번 카메라에서 벗어난 남자가 다시 모습을 보인 건 14번 화면에서였다. 다리까지 절면서 도망치듯 뒤를 돌아보는 그를 향해 누군가가 진짜로 쫓아가고 있었다. 입구로 들어선 건 파마머리를 한 아줌마였다. 순간 경비원 아저씨는 부부싸움을 떠올렸고 동시에 매맞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냈다. 무서운 기세로 남자를 향해 다가가는 아줌마를 보니까 자신의 추측이 확실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깨지고 말았다. 남자는 자신을 쫓아오는 아줌마를 피해 발길을 돌린다는 게 그만 차와 차 사이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차로 막혀버린 좌우는 물론이고 한쪽도 벽으로 막혀버린 공간이었다. 당황한 남자가 나가려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아줌마가 그를 덮쳤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화면엔 소리가 담겨 있지 않았다. 당연히 모니터 화면으로는 피사체의 움직임만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상시에는 그런 화면을 보면서 지루해하기 일쑤였다. 24대의 모니터 화면은 거의 다 비슷한 장면만 토해냈다. 부부싸움을 연상케 하는 장면도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봐왔다. 기억 속에 있는 비슷한 장면이 나올 거라고 경비원 아저씨는 예상하고 있었다.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쓰러뜨린 아줌마가 그의 목 부위를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었다. 울컥울컥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고였다. 고개를 쳐든 아줌마는 무언가를 질겅질겅 씹어먹고 있었다. 작은 화면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기가 힘들었지만 경비원 아저씨의 머릿속에선 한 가지 단어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살덩어리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목이 한 움큼이나 떨어져 나가 있었다고 경비원 아저씨가 말했다는 것이다. 화면이 작아서 어디 사는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버튼을 언제 눌렀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해 사이렌 소리가 나는 순간에도 아줌마는 그 남자를 그만 거기서 멈춰주세요. 미경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 내가 듣기에도 끔찍한 얘기였다. 이건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10층 아줌마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주차장 관리 직원이 확인해준 모양이에요.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달라붙어서 아줌마를 그 남자한테서 떼어놓은 뒤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미경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표정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고 생각하며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공격당했다는 그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내 질문에 그가 미경이를 쳐다보았다. 미경이는 매몰차게 시선을 외면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금실조끼로 소문난 그 아줌마의 남편이었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한 것 같더군요. 오늘 밤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한마디 떠들어대긴 하겠죠.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다툼은 있을 수 있었다. 어쩌면 자식 문제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퉜을지도 몰랐다. 공부 잘하던 아들이 어느 날 안 좋은 길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언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휴먼 다큐 뭐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았던 기억이 났다. 거기에 나왔던 부부도 금실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사이였지만 갑자기 변한 딸내미 때문에 싸움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이혼까지 하게 된 경우였다. 사람의 인생이 천차만별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점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면도 많았다. 엘리베이터를 탈까 하다가 그냥 계단으로 한층 더 올라왔다. 미경이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머리가 복잡해졌을 때는 담배만큼 좋은 게 없었다.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짐을 내려놓았다. 나를 보고 있는 미경이의 시선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오빠 집에 들어온 지 겨우 1분도 안 됐다? 마침표로 끝내야 하는 문장을 물음표로 끝냈다는 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의미였다. 이럴 때는 1시간 정도 참았다가 눈치껏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다.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양보하기가 힘들었다. 나가려다 말고 뒤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딱 한 대만 피우고 들어올게. 나 혼자 있는 거 무섭단 말이야. 날카롭던 눈빛에 눈물이 맺혔다. 큰 감흥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한 후에도 가끔 저런 식으로 눈물을 보였다. 대개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 할 때마다 보이는 반응이었다. 의미가 무엇인지 간파하고 나서부터는 나도 약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집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딱 한 대만 피우고 올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다. 뒤통수가 뜨끔했지만 흡연에 대한 욕구를 쉽게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이곳은 조용한 동네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는 전셋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집을 구해야 했다.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편이었다. 솔직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다.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만 해도 열심히 돈을 모아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리라 결심했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살면서 그 결심은 많이 바뀌었다. 미래를 위해 알뜰하게 돈을 모을 거라는 결심이야 여전했지만 이사를 꼭 가야 한다는 결심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만큼 이곳에 정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옥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면서 담배를 물었다. 여름이나 다름없이 후덥지근한 낮과 달리 해가 떨어지고 나면 가을 분위기를 자아내려는 듯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을 맞으며 옥상으로 나갔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앞에 펼쳐진 전경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동네는 아니지만 이곳도 도시의 한 부분이라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둠을 밝히는 야경을 보면서 난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근처에 있는 산후조리원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한 지 1년이 됐으니 이제 슬슬 아기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미경이도 요즘 들어 그런 눈치를 보내곤 했다. 오늘 한번 진지하게 말해봐. 혼자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불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고등학생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담배 같은 건 피우고 있지 않았다. 아저씨, 설마 나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옥상 문 위에 붙어있는 감시 카메라가 인적 없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갔다. 나는 일부러 카메라에 잘 찍힐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겼다. 아저씨는 혹시 기적을 믿으시나요?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녀석은 커다란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녀석은 오늘 엄청난 일을 겪은 상태였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덩치 큰 사내아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글쎄,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마음으로는 녀석의 상태가 이해됐지만 겉으로는 마음과 같이 표현되지 않았다.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나는 담배를 빨았다. 질문을 던진 녀석이 고개를 숙였다. 전 기적 같은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던 모든 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는 쪽이었죠. 녀석이 말하며 한 발짝씩 걸음을 옮겼다. 고개를 숙인 채 녀석이 향하고 있는 곳은 난간이었다. 나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난간으로 향하는 녀석의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수상쩍었다. 이봐,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여기로 와, 여기로. 내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녀석은 계속 난간으로 향했다. 아저씨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게 되거든요. 아까부터 그게 무슨 소리야? 기적이라니. 난간에 몸을 붙인 채 녀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찾았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아저씨는 곧 기적을 보게 되실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말이죠. 미처 말릴 새도 없었다. 녀석은 자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난간을 붙잡고 풀쩍 뛰어넘어갔다. 난간 너머에는 바닥이 없었다.
녀석은 20층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나는 방금 본 장면을 되뇌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황당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다. 말 그대로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아래로 떨어진 뭔가가 퍽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게 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